2015년 가을, 한지우는 28세였다. 서울 강남구의 중견 제약회사에서 신약개발연구원으로 일한 지 3년째였다. 매일 흰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서 피펫을 들고 있는 삶이었지만 지우는 나름 만족하고 있었다. 비록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이었고 연봉 3,200만 원이면 혼자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 지훈에게 대학 선배 하나가 연락을 해왔다. 소개팅을 주선하겠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지훈은 거절했다. 요즘 누가 소개팅을 하냐고, 연애는 자연스럽게 만나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배는 집요했다. 지훈아, 이번 사람은 진짜 괜찮아. 내가 아는 후배 변호사인데 대형 로펌 다녀. 너랑 정말 잘 맞을 것 같아. 결국 지훈은 토요일 오후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서영재를 처음 만났다. 영재는 네이비 재킷에 화이트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차림이었다. 지훈보다 키는 작았지만 분위기가 남달랐다. 자신감이 넘쳤고 말투에서 지성이 느껴졌다. 저는 서영재라고 해요. 33살이고 법무법인에서 기업 법무 담당하고 있어요. 33살, 지훈보다 5살이나 많았다. 지훈은 순간 당황했다. 선배가 나이 차이에 대해서는 미리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지훈의 표정을 읽었는지 영재가 먼저 웃으며 말했다. 나이 차이 때문에 부담스러우세요? 저도 처음에 좀 고민했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 5살이 뭐 대수인가 싶어서 나왔어요. 지훈은 어색하게 웃었다.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 맞았다. 지훈의 주변에는 여자가 나이가 더 많은 커플이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5살 차이에 대형 로펌 변호사라니. 연봉도 지훈의 2배는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영재가 편하게 느껴졌다. 영재는 지훈의 말을 경청했고 지훈이 이야기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다. 제약 연구 이야기를 할 때도 진지하게 질문했고 지훈의 일을 존중하는 태도가 역력했다. 신약 개발이라니 정말 멋진 일이네요.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영재의 칭찬에 지훈은 어깨가 으쓱했다. 회사에서는 늘 상사에게 치이고 실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야근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인정받는 기분은 오랜만이었다. 첫 만남은 2시간 만에 끝났다. 지훈은 영재에게 다시 만나자고 먼저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지훈의 휴대폰에 영재의 문자가 왔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렇게 지훈과 영재는 만남을 이어갔다. 2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어느새 주말마다 만나는 사이가 됐다. 영재는 바쁜 와중에도 지훈을 챙겼다. 지훈이 야근으로 지쳐 있으면 근처 식당에 와서 저녁을 사주기도 했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에 함께 갔다. 6개월이 지난 2016년 봄, 지훈은 영재에게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했다. 영재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영재의 집안을 만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영재의 어머니 이정희는 명문대 국문학과 교수 출신이었다. 2022년에 정년퇴임했지만 여전히 학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영재보다 2살 많은 언니 서한별은 검사 출신이었다. 2020년에 검사직을 그만두고 대형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엘리트였다. 지훈이 영재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갔던 날, 이정희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지훈 씨,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나왔습니다. 전공은요? 생명공학과입니다. 아, 그래요. 회사는 어디 다니세요? 지훈이 회사 이름을 대자 이정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이 지훈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연봉은 얼마나 되세요?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영재보다 5살이나 어리고 연봉도 절반밖에 안 되는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할 리 없었다. 그날 저녁 영재는 지훈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셔. 이해해줘. 진짜 문제는 서한별이었다. 한별은 당시 36살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별은 일주일 뒤 지훈과 영재를 따로 불렀다. 서초동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지훈 씨, 영재랑 결혼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면 언니가 시집 못 간 노처녀처럼 보여요. 그거 알아요? 지훈은 당황했다. 이런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형님, 그건 좀 뭐예요?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제가 검사 출신이고 나름 법조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동생이 먼저 결혼하면 제 체면이 어떻게 돼요? 영재가 끼어들었다. 언니,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언니가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우리 보고 기다리라는 거야? 난 30대 안에는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1년만 기다려줘. 안 돼. 나도 이제 34살이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한별은 차갑게 웃었다. 그럼 엄마 설득은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반대할 거니까. 결국 영재는 어머니를 직접 설득했다. 지훈 없이 영재 혼자 어머니와 마주 앉아 몇 시간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정희가 조건부로 허락했다. 조건은 신혼집을 마련하지 않고 서초동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었다. 70평짜리 아파트였으니 공간은 충분했다. 하지만 그것은 지훈에게 장모 집 동거의 시작을 의미했다. 남자가 처가살이는 창피하지 않지만 처가에서 사는 건 우리 집안 체면에 안 맞아. 당분간만 같이 살다가 독립하면 돼. 2016년 3월 지훈과 영재는 결혼했다. 식장에는 영재 쪽 하객이 훨씬 많았다. 법조계 인사들, 대학 교수들, 영재의 로펌 동료들, 지훈 쪽은 회사 동료 몇 명과 친구들,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전부였다.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2주간 다녀왔다. 행복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와 서초동 집에 들어서는 순간 지훈은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이제 지훈은 영재의 남편이자 동시에 서씨 집안의 사위로 살아가야 했다. 장모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된 것이었다. 서초동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신혼이 아니라 시험 기간 같았다. 지훈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다. 제약회사는 9시 출근이었지만 온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려면 3시간이 필요했다. 이정희는 아침을 거르지 않는 사람이었고 식사는 반드시 밥과 국, 반찬 3가지 이상이 차려져야 했다. 처음 일주일은 영재가 함께 일어나 도왔다. 하지만 이정희가 말했다. 영재야, 너는 밤늦게까지 일하잖니. 아침에 푹 자야지. 지훈이가 하면 돼. 엄마, 그래도 같이 해야지. 아니야. 남자가 살림 좀 하면 어때? 요즘 세상에 남자도 요리할 줄 알아야지. 영재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훈 혼자 아침을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시금치를 데쳐 무치고 밥을 퍼서 상에 올렸다. 이정희는 상을 보며 평가했다. 국이 좀 짜네. 다음부터는 간을 약하게 해. 네, 어머님. 계란말이는 좀 탔어. 불 조절을 잘해야지. 죄송합니다. 지훈은 매번 사과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8시 20분이었다.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나서면 8시 30분. 회사까지는
지하철로 40분이 걸렸다. 9시 출근에 늦지 않으려면 뛰어야 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영재는 보통 밤 9시에 퇴근했다. 이정희는 7시에 저녁을 먹는 사람이었다. 지훈이 6시에 퇴근하면 곧바로 주방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해야 했다. 샤워할 시간도 없었다. 실험실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앉을 틈도 없었다. 결혼 3개월째 되던 2016년 6월, 지우는 몸무게가 5kg 빠졌다. 스트레스성 위염도 생겼다. 회사에서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었고, 팀장은 매일 야근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우는 야근을 할 수 없었다. 집에서 저녁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한 연구원, 요즘 왜 이렇게 칼퇴근이야? 팀원들 다 야근하는데 혼자 빠지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팀장님. 집에 사정이 있어서요. 무슨 사정? 결혼했다고 집에만 가려고 해? 회사 일이 먼저야. 먼저.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장모에게 저녁을 해드려야 한다고 말하면 팀장이 뭐라고 할지 뻔했다. 그렇게 지우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눈치를 봐야 했다. 2016년 11월, 한별이 결혼했다. 상대는 대학병원 외과 과장 강민호였다. 민호는 48살로 한별보다 3살 많았다. 의사였고 수입도 안정적이었다. 이정희는 만족스러워했다. 역시 우리 한별이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네. 의사 선생님이라니. 한별의 결혼식에서 이정희는 지인들에게 자랑했다. 큰 사위는 대학병원 과장이에요. 수입도 좋고 집안도 괜찮아요.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다. 작은 사위인 지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정희는 지훈을 자랑할 만한 사위로 생각하지 않았다. 한별의 결혼 후 지훈의 처지는 더 나빠졌다. 비교가 시작됐다. 민호는 한별과 따로 신혼집을 얻어 이사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30평짜리 아파트였다. 민호의 돈으로 전세를 얻었다고 했다. 민호 씨는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집을 따로 얻지. 근데 지훈이는 언제 우리 영재 독립시켜줄 거야? 이정희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아직 형편이 안 돼서요. 형편이 안 되면 더 열심히 일해야지. 영재는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지훈이는 왜 맨날 일찍 퇴근해? 지훈은 할 말이 없었다. 일찍 퇴근하는 이유가 장모의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정희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2017년 봄, 지훈은 영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독립할 때 되지 않았어? 무슨 돈으로? 전세금이라도 2억은 있어야 하는데. 전세 말고 월세라도. 월세? 그럼 매달 얼마씩 나가는데. 어떻게 돈을 모아? 차라리 지금 엄마 집에서 살면서 돈 모으는 게 낫지. 영재는 현실적이었다. 지훈의 월급에서 세금 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250만 원 정도였다. 영재의 연봉은 6,500만 원이었지만 영재는 자기 돈을 거의 쓰지 않았다.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해외여행을 다녔다. 영재는 말했다. 나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쓰고 싶은 거 사는 거야. 당신도 당신 돈 알아서 쓰면 되잖아. 지훈은 자기 돈을 쓸 여유가 없었다. 생활비 명목으로 이정희에게 매달 50만 원을 드렸고 친정 부모님에게 용돈으로 30만 원을 보냈다. 점심값, 교통비, 회식비를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지훈은 점점 자존감이 무너졌다. 명문대는 나왔지만 고작 중견 제약회사 연구원이라는 꼬리표, 아내보다 5살 어리다는 사실, 장모 집에 얹혀 사는 처지, 모든 것이 지훈을 짓눌렀다. 2017년 여름, 지훈은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쓰러졌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이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영재가 황급히 달려왔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관리하래. 무리하지 말고. 하지만 영재는 퇴근 후에도 지훈에게 집안일을 맡겼다.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는 것은 여전히 지훈의 몫이었다. 영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며 쉬었다.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어. 의뢰인이 까다로워서 하루 종일 시달렸어. 당신이 좀 알아서 해줘. 지훈도 힘들었지만 말할 수 없었다. 영재가 더 많이 벌고 더 바쁘게 일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고통을 혼자 삼켰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지훈은 이제 영재에게 사랑받는 남편이 아니라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가사, 도우미 같은 존재가 됐다. 그리고 장모 이정희는 지훈을 점점 더 무시하기 시작했다. 비교는 끝이 없었다. 큰 사위 민호는 승진도 했고 학회에서 발표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역시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르네. 우리 한별이는 복도 있어. 지훈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작아졌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정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왔어? 빨리 저녁 준비해. 배고파. 지훈은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까? 지훈은 매일 아침 장모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저녁 장모의 저녁을 준비하며 하루를 끝냈다. 영재는 점점 더 늦게 퇴근했고 지훈과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결혼 2년 차, 지훈의 삶에서 행복은 사라지고 있었다. 2017년 가을, 결혼 1년이 지났다. 이정희가 지훈을 불렀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이정희의 표정이 심각했다. 지훈아, 아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니? 아직 생각 중입니다, 어머님. 생각 중이라니.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잖니. 빨리 아이를 가져야지. 이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지훈이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서씨 가문은 4대 독자로 이어온 집안이야. 우리 시아버지, 우리 남편, 그리고 영재. 근데 영재 밑으로는 한별이랑 막내딸 둘뿐이야. 아들이 없어. 한별이는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안 낳겠다고 했어. 검사 일할 때 몸이 망가져서 임신이 어렵대. 그러니까 지훈아, 너희가 빨리 아들을 낳아야 해. 서씨 가문의 대가 끊길까봐 내가 밤잠을 못 이루고 있어. 지훈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영재는 결혼 전에도 후에도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정희는 진지했다. 아니, 절박했다. 아들이요? 혹시 딸이 태어나면요? 물론 딸도 소중하지. 하지만 서씨 성을 이어갈 아들이 필요해. 제사도 지내야 하고 가문도 지켜야 하잖니. 지훈은 21세기에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다. 하지만 이정희는 1957년생이었다. 68살. 그 세대에게 대를 잇는다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였다. 그날 밤 지훈은 영재에게 물었다. 여보, 어머님이 아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 그래? 엄마가 또 그러셨어?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영재는 피식 웃었다. 엄마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우리 하고 싶을 때 하면 돼. 하지만 이정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주 지훈과 영재를 불러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2018년 초 이정희는 한의원에서 500만 원짜리 한약을 지어왔다. 영재야, 이거 네가 먹어. 몸이 허하면 아이가 안 생긴다더라.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서 먹어. 영재는 매일 아침 한약을 다려 먹었다. 쓰고 텁텁한 맛이었다.
3개월 동안 먹었지만 임신 소식은 없었다. 이정희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2018년 여름, 이정희는 지훈과 영재를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데려갔다. 난임 클리닉이었다. 지훈은 정액 검사를 받았고 영재는 배란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둘 다 정상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죠. 스트레스를 줄이시고요. 하지만 이정희는 만족하지 못했다. 2019년 봄, 이정희는 지훈을 다시 불렀다. 지훈아, 회사 그만둬. 네? 왜요? 연구소 일이 스트레스라 아이가 안 생기는 거 아니겠어? 잠깐 쉬면서 영재 몸 관리해줘봐. 영재가 버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지훈은 당황했다. 회사를 그만두라니. 지훈에게 직장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비록 아내보다 연봉이 적어도 장모 집에 얹혀 살아도 지훈은 연구원이었다. 출근하고 실험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일상이 지훈을 지탱하게 했다. 어머님, 그건 좀 뭐가 어때? 아이가 중요하지. 회사가 중요해? 영재도 어머니 편을 들었다. 여보,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당신 요즘 너무 지쳐 보여. 좀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지훈은 결국 2019년 5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32살이었다. 동기들은 이제 막 팀장 승진을 준비하는 나이였다. 지훈은 퇴사하며 연구실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5년간 일했던 공간이 멀어져 갔다. 지훈은 그날 처음으로 거리에서 울었다. 퇴사 후 지훈의 생활은 더 비참해졌다. 이제 지훈은 완전히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 됐다. 아침, 점심, 저녁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을 봤다. 이정희는 더욱 많은 것을 요구했다. 지훈아, 오늘 장 좀 봐와. 마트 전단지에 보니까 한우 할인한대. 지훈아, 화장실 청소 좀 해. 요즘 물때가 좀 꼈어. 지훈아, 이불 좀 말려. 햇빛 좋을 때 말려야지. 지훈은 로봇처럼 움직였다. 감정이 메말라갔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다. 동기들이 연락하면 지훈은 핑계를 댔다. 미안, 요즘 바빠서. 뭐가 바빠? 회사도 그만뒀잖아.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장모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이 더 흘렀다. 임신 소식은 여전히 없었다. 지훈과 영재는 강남의 유명 난임 클리닉을 찾아다녔다. 인공수정을 2번 시도했고 시험관 시술도 1번 했다. 비용은 누적 3,800만 원이 들었다. 일부는 이정희가, 일부는 지훈의 친정에서 지원했다. 지훈의 아버지 한민수는 은퇴한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들을 위해 1,000만 원을 보냈다. 전화로 한민수가 말했다. 지훈아, 힘들지?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을 리가 있나. 아빠가 미안하다. 더 잘 사는 집안에 장가 보내지 못해서. 한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아이는 꼭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그 집에서 좀 대접받을 거 아니냐. 지훈은 울컥했다. 아버지도 지훈의 처지를 알고 있었다. 2022년 10월 한별 부부의 소식이 들려왔다. 한별과 민호는 미국에서 대리모 계약을 추진했었다. 비용만 2억 원이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계약이 파기됐다. 대리모가 아이를 낳은 후 입양을 거부했다는 것이었다. 한별은 전화로 이정희에게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나 이제 끝이야. 의사가 내 나이로는 자연임신도 시술도 거의 불가능하대. 폐경이 시작됐대. 이정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지훈과 영재를 쳐다봤다. 이정희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한별에게는 희망이 없었다.
서씨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은 지훈과 영재의 아이뿐이었다. 지훈아, 영재야, 이제 너희라도 빨리 아들을 낳아야 해. 제발 부탁이야. 2022년 11월, 이정희는 무속인을 찾아갔다. 지인의 소개였다. 무속인은 말했다. 서씨 가문에 아들 귀신이 씌었습니다. 굿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드나요? 200만 원입니다. 이정희는 망설이지 않고 돈을 냈다. 그리고 서초동 아파트에서 굿판이 벌어졌다. 무당이 와서 장구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지우는 어이없었지만 이정희의 간절함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굿이 끝난 후 무당은 영재에게 부적을 하나 주었다. 이걸 베개 밑에 넣고 주무세요. 100일 안에 아드님을 점지받을 겁니다. 영재는 부적을 받았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7년이었다. 결혼한 지 7년 동안 지훈과 영재는 아이를 갖기 위해 모든 것을 잃었다. 지훈은 직장도, 자존감도, 친구도 잃었다. 영재는 자유도, 여유도 잃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임신에 대한 압박뿐이었다. 지훈과 영재는 매일 밤 기도했다. 아이가 생기기를,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삶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2023년 1월, 영재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다. 속이 메스꺼웠고 아침마다 구역질이 났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은 계속됐다. 지훈이 말했다. 여보, 혹시 임신 아니야? 테스트기 해봐. 영재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손이 떨렸다. 3분을 기다렸다. 2줄이었다. 양성이었다. 영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7년 만이었다. 7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여보, 2줄이야. 지훈이 달려왔다. 테스트기를 확인하고 영재를 껴안았다. 진짜야? 진짜 임신한 거야? 응. 병원 가봐야겠지만. 다음날 지훈과 영재는 강남의 산부인과로 갔다. 초음파 검사를 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 정도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는 잠시 모니터를 더 살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다. 잠깐만요. 심장 소리가 2개예요. 네? 2개요? 네. 쌍둥이십니다. 지우는 귀를 의심했다. 쌍둥이라니. 7년 동안 한 명도 안 생기더니 갑자기 2명이라니. 지우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선생님, 성별도 알 수 있나요? 아직 일러요. 12주쯤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지훈과 영재는 병원을 나와 곧장 이정희에게 전화했다. 이정희는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쳤다. 뭐, 쌍둥이? 정말이니? 네, 어머님. 방금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 굿이 통했나 보다. 무당이 100일 안에 아들 준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됐네. 이정희는 울먹이며 말했다. 얼른 집에 와. 내가 미역국 끓여 놓을게. 그날 저녁 서초동 집은 축제 분위기였다. 이정희는 온갖 음식을 준비했다. 소고기 미역국, 전복죽, 수육, 나물. 상이 푸짐했다. 이정희는 영재의 손을 잡았다. 영재야, 고생 많았다. 정말 잘했어. 그리고 지훈에게도 말했다. 지훈아, 너도 고생했어. 이제 힘든 시간은 끝났어. 지훈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정희에게 칭찬을 들었다. 눈물이 났다. 2023년 3월, 임신 12주 차. 지훈과 영재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성별을 확인하는 날이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말했다. 둘 다 아들입니다. 지훈이 소리쳤다. 와, 아들. 둘 다 아들이에요. 네, 확실합니다. 영재는 눈물을 흘렸다. 아들, 그것도
둘. 서씨 가문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었다. 이정희에게 전화하자 이정희는 전화기 너머로 통곡했다. 쌍둥이 아들이라니. 우리 서씨 가문의 쌍둥이 적장자라니. 하늘이 우리 집안을 도우시는구나. 그날 밤 이정희는 한별에게 전화했다. 지우는 거실에서 그 통화를 들었다. 한별아, 영재가 쌍둥이 아들 임신했대. 전화 너머로 한별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짧았다. 그래요. 축하해요. 한별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너도 나중에 기회가. 엄마, 나 바빠요. 끊을게요. 한별이 전화를 끊었다. 이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지우는 마음이 무거웠다. 한별의 고통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훈도 7년 동안 고통받았다. 이제 지훈과 영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었다. 영재와 이정희는 태명을 지었다. 큰아들은 서준, 작은아들은 서윤. 서씨 가문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이름이었다. 이정희는 매일 영재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서준아, 서윤아, 건강하게 자라라. 우리 서씨 가문을 이어갈 귀한 아들들이야. 지우는 기분이 묘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가문을 이어갈 아들로 규정되는 것이 불편했다. 하지만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임신 후 이정희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이정희는 영재에게 친절했고 영재가 집안일을 하려고 하면 말렸다. 영재야, 앉아 있어. 내가 할게. 너는 애들 생각만 해.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안 돼. 쌍둥이는 조심해야 해. 혹시라도 무리하면 유산될 수도 있어. 지훈도 영재를 최대한 돕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영재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모든 집안일을 떠맡았다. 영재는 처음으로 편하게 쉴 수 있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낮잠을 자고 책을 읽었다. 2023년 5월 임신 20주. 한별이 서초동 집을 방문했다. 지우는 거실에서 한별을 맞았다. 한별은 임신한 영재의 배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네, 덕분에요. 한별은 소파에 앉았다. 이정희가 차를 내왔다. 한별은 차를 마시며 말했다. 영재야, 축하해. 쌍둥이 아들이라니 정말 대단해. 고마워. 언니. 한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기계적이었다. 지우는 불편했다. 한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는 의사한테 들었어. 이제 내 나이로는 자연임신도 시술도 거의 불가능하대. 폐경이 시작됐대. 언니, 괜찮아. 이미 포기했어. 한별은 웃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한별은 영재의 배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거실 벽에 붙어있는 초음파 사진이었다. 한별은 한참을 그 사진을 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불공평해. 왜 나만 이래야 해? 이정희가 한별을 안았다. 한별아, 울지 마. 엄마가 다 미안하다. 한별은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한별의 눈빛이 이상했다. 질투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한별은 울음을 그치고 화장실에 갔다. 지우는 이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형님 괜찮으실까요? 괜찮을 리가 있겠니? 한별이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데. 근데 지훈아, 너희는 절대 미안해하지 마. 너희는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지훈은 미안했다. 한별이 고통받는 동안 영재는 쌍둥이 아들을 임신했다. 그것도 서씨 가문이 그토록 원하던 적장자를. 한별은 그날 이후 자주 서초동 집을 방문했다. 영재를 돕는다는 명목이었다.
한별은 영재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영재야, 배가 많이 불렀네. 힘들지? 좀 힘들어. 쌍둥이라 그런지 배가 유난히 무거워. 내가 도와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한별은 친절했다. 하지만 지우는 한별의 눈빛이 영재의 배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을 느꼈다. 한별은 영재의 배를 바라볼 때마다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사랑인지 질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지우는 알 수 없었다. 지우는 앞으로 한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됐다. 한별은 그날 이후 지훈과 영재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듯했다. 지우는 매일 한별의 눈치를 보며 영재의 임신 기간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지훈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다. 2023년 6월, 임신 24주. 영재의 배가 많이 불러왔다. 쌍둥이라 그런지 배가 유난히 컸다. 지우는 문화센터에서 아기 옷 만들기 수업을 듣고 있었다. 작은 베넷 저고리를 바느질하며 지우는 행복했다. 7년 만에 찾아온 평화였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우는 거실에서 완성한 베넷 저고리를 이정희에게 보여줬다. 연두색과 하늘색 두 벌이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어머, 예쁘다. 서준이랑 서윤이가 입으면 정말 귀엽겠다. 이정희는 옷을 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훈아, 잠깐 앉아봐.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지훈은 소파에 앉았다. 이정희도 옆에 앉았다. 이정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지훈아, 쌍둥이 키우는 거 정말 힘들어. 내가 지인 중에 쌍둥이 키운 사람 있는데 밤낮 구분 없이 울어대고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정신없대. 둘 다 똑같이 사랑해주기도 어렵고. 저도 각오하고 있어요. 어머님, 각오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몸이 망가져. 너 혼자서는 절대 못 키워. 영재는 회사 일 때문에 육아휴직도 못 쓴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정희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이정희가 다음에 한 말은 충격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한별이한테 한 명만 보내는 게 어떨까? 네? 뭐라고요? 한별이가 얼마나 아이를 원하는데 그 아이가 아이를 못 낳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잖니. 쌍둥이 중 한 명을 한별이가 키우면 한별이도 행복하고 너희도 부담이 줄잖니. 지우는 귀를 의심했다. 방금 이정희가 뭐라고 했는지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 아니야. 진지하게 생각해봐. 한별이가 키우면 더 좋은 교육도 시킬 수 있어. 한별이는 검사 출신이고 민호는 의사잖아.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 있고. 지우는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영재 배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남한테 준다는 말을 하세요? 남이 아니라 가족이잖아. 조카를 이모가 키우면 어때? 너희는 하나만 키우고 한별이는 행복하고 다들 좋은 거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쿵 닫았다. 손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이정희가 정말로 저런 말을 했단 말인가. 지우는 영재에게 전화했다. 여보,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무슨 말? 우리 쌍둥이 중 한 명을 한별 형님한테 보내자고. 영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미쳤나 봐. 내가 집에 가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영재가 퇴근했다. 영재는 곧장 이정희를 불렀다. 지훈도 함께 거실에 앉았다. 영재가 말했다.
엄마, 지훈이한테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 영재야,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야. 한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잖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나도 알아. 근데 한별이가 너무 불쌍해. 날마다 울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내 딸이 그 꼴로 사는데 엄마인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영재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다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우리 당장 나갈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이정희는 사과했다. 지우는 조금 안도했다. 영재가 확실하게 선을 그었으니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주 후 상황이 달라졌다. 영재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어느 날 저녁, 영재가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오늘 언니한테 전화 왔어. 무슨 전화? 1시간 동안 울면서 얘기했어. 언니가 진짜 힘들어하더라. 지훈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그게 언니가 제안을 하나 했어. 우리 쌍둥이 중 한 명을 양자로 입적해서 완전히 법적으로 언니 아들로 키우겠대. 그리고 우리한테 양육비로 매달 500만 원씩 주고 나중에 유산도 둘 다 똑같이 나눠주겠대.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재를 쳐다봤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드러나 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야. 우리 둘 다 벌이가 시원찮잖아. 나도 변호사지만 로펌에서 월급쟁이고 너는 지금 무직이고 쌍둥이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돈 때문에 내 아들을 판다고? 그게 아니라 언니가 키우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잖아. 민호 형부는 대학병원 과장이고 언니는 법조인이고 우리보다 훨씬 여유 있어. 지우는 영재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가? 결혼 전 지훈을 아껴주고 존중해주던 그 사람이 맞나? 당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보, 화내지 말고 생각해봐. 언니 말로는 완전히 법적으로 처리해서 서윤이는 언니 아들로 등록하고 서준이는 우리가 키우는 거야. 그러면 둘 다 서씨 성을 가지고 서씨 가문을 잇는 거잖아. 나한테 묻지도 않고 누가 서준이고 누가 서윤이야? 벌써 정했어? 영재는 말문이 막혔다. 지우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지우는 온몸이 떨렸다. 영재의 배 속에서 아이들이 움직였다. 지우는 영재의 배를 향해 속삭였다. 서준아, 서윤아, 걱정 마. 아빠가 너희들 지킬게. 그날 밤부터 지우는 영재를 믿을 수 없게 됐다. 영재는 며칠 동안 지훈을 설득하려 했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절대 안 돼.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마. 영재는 포기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훈은 불안했다. 이정희와 영재, 그리고 한별. 이 세 사람이 지훈 몰래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 같았다. 7월 어느 날 지훈은 우연히 이정희와 한별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됐다. 지훈은 복도에 숨어 귀를 기울였다. 한별아, 영재랑 지훈이가 반대하는데 어떡하지? 엄마, 걱정 마. 내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할게. 출생신고만 하기 전에 데려오면 돼. 출생신고 전에? 응. 출생신고 전에 데려오면 법적으로 아직 누구 아이인지 확정되지 않은 거야. 그때 내가 데리고 나가서 미국에서 내 아들로 등록하면 끝이야. 지우는 등골이 오싹했다. 출생신고 전에 아이를 데려간다고? 그것도 미국으로? 지우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손이 떨렸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에 오늘 들은 내용을 적었다. 날짜와 시간, 대화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지우는 이제 알았다.
이정희와 한별, 그리고 영재는 단순히 제안하는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아이를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우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혹시 아이들이 태어나면 강제로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지우는 매일 출입문을 확인하고 이정희와 영재, 한별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다. 지우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탈출을 준비해야 했다. 2023년 9월 15일 예정일보다 2주 빠른 진통이 시작됐다. 새벽 4시 영재는 양수가 터지는 것을 느꼈다. 지훈을 깨웠다. 여보, 양수가 터졌어. 병원 가야 해. 지훈은 황급히 짐을 챙겼다. 이정희도 일어나 차를 준비했다. 세 사람은 강남의 산부인과로 향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다. 영재는 진통을 참으며 배를 쓰다듬었다. 조금만 참아. 서준아, 서윤아.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들어갔다. 의사가 내진을 했다. 자궁경부가 4cm 열렸네요. 곧 분만실로 가셔야겠어요. 영재는 제왕절개를 했다. 전신 마취였다. 의식이 흐려지기 전 영재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제발 아이들이 무사하기를.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오전 10시 영재는 회복실에서 깨어났다. 몸이 무거웠다. 배가 텅 빈 느낌이었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축하드려요. 아드님 두 분 모두 건강하게 태어나셨어요. 애들은요? 몇 킬로그램이에요? 첫째가 3.2kg, 둘째가 2.9kg이에요. 지금 신생아실에 있어요. 지우는 눈물이 났다. 살아서 아이들을 만났다. 7년 만에 품에 안을 아이들이었다. 일주일 후 영재는 산후조리원으로 옮겼다. 강남구 대치동의 고급 산후조리원이었다. 이정희가 비용을 댔다. 1인실에 14일 패키지 800만 원이었다. 영재는 조리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냈다. 서준이와 서윤이는 작지만 건강했다. 지우는 매일 아이들을 보며 행복했다. 하지만 퇴소일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졌다. 집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정희와 영재, 그리고 한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9월 28일, 퇴소 3일 전, 이정희가 면회를 왔다. 신생아실 앞에서 서준이와 서윤이를 보며 이정희가 말했다. 영재야, 애들 정말 예쁘다. 우리 서씨 가문의 귀한 아들들이야. 네, 어머니. 그나저나 집에 돌아가면 한별이가 매일 와서 애들 돌보겠대. 고마운 줄 알아야 해. 지우는 등골이 오싹했다. 한별이 매일 온다고? 지우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10시, 지우는 1인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다. 영재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복도에서 이정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지우는 귀를 기울였다. 준비는 다 됐니? 잠시 침묵. 그래. 한별이가 법무법인 통해서 양자 입적 서류 다 준비했다며? 지훈의 심장이 뛰었다. 양자 입적 서류, 10월 5일이면 되는 거지. 한별이가 LA로 가는 날. 지훈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녹음 앱을 켰다.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영재는 친정에 보내고 지훈이는 병원에 애들 데려간다고 하면 돼. 그러면 한별이가 공항에서 서윤이를 받아서 바로 LA행 비행기 타는 거지. 지훈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병원에 데려간다고 속이고 서윤이를 공항으로 데려간다고? 출생신고? 아직 안 했어. 영재가 조리원 나오면 한다고 했거든. 그게 완벽하지. 출생신고 전에 데리고 나가면 서윤이는 애초에 한국에 기록이 없는 거야. 지우는 손이 떨렸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해외로 데려간다는 것이었다. LA에서 한별이가 자기 아들로 출생신고하면 끝이야. 완벽하잖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이정희의 통화가 끝났다. 지우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덮었다. 이정희가 1인실 문을 살짝 열고 영재와 지훈을 확인했다. 지훈은 잠든 척했다. 이정희가 문을 닫고 갔다. 지훈은 이불 속에서 떨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녹음이 되어 있었다. 지훈은 곧바로 친정아버지 한민수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저 지훈이에요. 왜? 무슨 일이야? 밤늦게. 아버지, 제가 지금 위험해요. 아이들을 빼앗으려고 해요. 지훈은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다. 한민수는 분노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조리원 나와. 아빠가 데리러 갈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직 퇴소일이 아니에요. 제가 계획이 있어요. 지우는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이정희와 영재, 한별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복도에서, 신생아실 앞에서, 카페에서. 지우는 녹음기를 숨기고 다녔다. 9월 29일, 한별이 조리원을 방문했다. 한별과 이정희가 카페에서 대화하는 것을 지우는 멀리서 녹음했다. 엄마, 서윤이 출생신고는 아직 안 했지? 응. 영재가 조리원 나오면 한다고 했어. 완벽해. 출생신고 전에 데리고 나가면 서윤이는 애초에 한국에 기록이 없는 거야. LA에서 내 아들로 출생신고하면 끝이야. 한별아, 정말 괜찮은 거야? 나중에 영재랑 지훈이가. 걱정 마. 내가 20년 넘게 법조계에서 일한 게 허실이 아냐. 완벽하게 준비했어. 지훈은 녹음을 멈췄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 9월 30일, 퇴소 전날 밤, 영재가 지훈에게 말했다. 여보, 내일 퇴소하면 집으로 가자. 엄마가 다 준비해놨대. 싫어. 나 친정 갈 거야. 왜? 갑자기 왜 그래? 당신과 어머니, 그리고 한별 형님이 뭘 계획하는지 다 알아. 영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소리야?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다. 이정희와 한별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한별이가 법무법인 통해서 양자 입적 서류 다 준비했다며? 10월 5일, 한별이가 LA로 가는 날, 출생신고 전에 데리고 나가면 서윤이는 애초에 한국에 기록이 없는 거야. LA에서 한별이가 자기 아들로 출생신고하면 끝이야. 영재는 할 말을 잃었다. 지우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어. 포기했다고 했잖아. 근데 뒤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 여보, 이건 오해야. 언니가 그냥 오해? 이 녹음을 듣고도 오해라고 할 거야? 지우는 영재를 밀쳐냈다. 나 지금 당장 신변보호 신청할 거야. 경찰한테도 이 녹음 파일 보낼 거고. 영재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나 내일 당장 애들 데리고 나갈 거야. 지우는 그날 밤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남성 인권 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이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듣고 말했다. 이건 명백한 범죄 계획입니다. 출생신고도 안 한 아이를 해외로 밀반출하려는 것은 아동 유괴에 해당합니다. 지금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받으세요. 지우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10월 1일 새벽, 지우는 산후조리원을 몰래 빠져나와 친정이 아닌 변호사가 마련한 서울 은평구의 안전가옥으로 피신했다. 영재와 서준이, 서윤이를 데리고 지우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2023년 10월 1일 오전 8시, 영재는 산후조리원으로 달려왔다. 퇴소 시간이었다. 하지만 1인실은 비어 있었다. 침대도, 짐도, 지훈도, 영재도, 아이들도 없었다. 영재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한지훈 씨, 어디 갔어요?
새벽 6시에 퇴소하셨어요. 아내분이랑 아기들 모두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어디로요? 저희는 모릅니다. 영재는 황급히 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이 받았다. 여보, 어디야? 왜 말도 없이 나간 거야? 나 안전한 곳에 있어. 당신한테는 말 안 해. 뭐, 지금 장난해? 애들이랑 영재는 어디 있는지 말해. 당신이 뭘 계획하는지 다 알고 있어. 나 지금 경찰한테 신변보호 신청했어. 그리고 변호사랑 같이 있어. 영재는 패닉에 빠졌다. 무슨 소리야? 당신 제정신이야? 제정신인 사람은 나야. 당신이랑 어머니, 그리고 한별 형님. 당신들이 미친 거지. 지우는 전화를 끊었다. 영재는 곧바로 이정희에게 전화했다. 엄마, 지훈이가 영재랑 애들 데리고 사라졌어요. 이정희와 영재, 그리고 한별은 긴급 회의를 했다. 한별이 말했다. 일단 친정부터 가봐야죠. 지훈이가 거기 있을 거예요. 세 사람은 오후 2시 지훈의 친정으로 향했다. 서울 강북구의 오래된 빌라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김순자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저희 지훈이 장모입니다. 지훈이 여기 있나요?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손주들 어디 숨겼어요? 이정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김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없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한별이 나섰다. 저희가 경찰 부를 수도 있어요. 지금 지훈 씨가 불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도주한 거예요. 불법? 친아버지가 자기 자식 데리고 다니는 게 무슨 불법이에요? 김순자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다. 이정희와 영재, 한별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10월 5일, 한별이가 LA로 가는 날. 출생신고 전에 데리고 나가면 서윤이는 애초에 한국에 기록이 없는 거야. LA에서 한별이가 자기 아들로 출생신고하면 끝이야. 이정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별은 침착하게 말했다. 이 녹음은 불법이에요. 몰래 녹음한 건 증거 능력이 없어요. 김순자가 웃었다. 그래요? 그런데 변호사 3명이 검토했는데 범죄 계획 증거는 예외래요. 법원에 제출 가능하대요. 한별은 할 말을 잃었다. 이정희는 고함을 질렀다. 내 손주들 당장 내놔. 법적으로 아직 출생신고도 안 됐어. 내 손주들이라고. 출생신고는 오늘 아침에 했어요. 서준이, 서윤이 둘 다 한지훈 아들로, 그리고 서영재 딸로 등록됐어요. 이정희는 주저앉았다. 영재가 어머니를 부축했다.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 10월 3일, 한별은 대형 로펌을 통해 지훈을 고소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었다. 한별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 의뢰인 서한별 변호사는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 양육을 돕겠다는 제안을 했을 뿐 아이를 빼앗으려 한 적 없습니다. 한지훈 씨가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근거 없는 녹음 파일로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변호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10월 5일 남성 인권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지훈 씨는 7년간 불임으로 고통받으며 직장까지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간신히 출산한 쌍둥이 아들을 법조인 가족이 치밀하게 계획해 해외로 밀반출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 유괴 미수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녹음 파일 일부가 공개됐다. 언론이 들끓었다. 법조인 가족의 신생아 탈취 미수 사건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10월 1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법조인 가족이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신생아를 해외로 밀반출하려 한 충격적 사건. 피해자는 남성 한부모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은 한별에게 등을 돌렸다.
한별이 다니던 법무법인은 한별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한별은 10월 15일 사직서를 냈다. 영재도 무사하지 못했다. 로펌 내부에서 징계 논의가 시작됐다. 영재는 사건 관계자이면서도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변호사법 위반, 이해충돌 문제였다. 10월 20일 지우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양육권 청구와 함께 위자료 5천만 원, 손해배상 2억 원을 요구했다. 영재 측은 항변했다. 녹음 파일은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빼앗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달랐다. 2024년 1월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진위를 감정했다. 결과는 조작 흔적 없음이었다. 또한 출생신고 전 해외 밀반출 계획, 법무법인을 통한 서류 준비, 구체적인 날짜와 방법 등이 명백한 범죄 계획으로 인정됐다. 2024년 3월 1심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은 명확했다. 피고 서영재, 서한별, 이정희는 원고 한지훈과 서영재의 친생자 2명 중 1명을 원고의 동의 없이 해외로 데려가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유괴 미수에 해당한다. 다만 실행 전 원고가 발각하여 미수에 그쳤다.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았다. 이혼 인정. 양육권은 한지훈. 면접 교섭권은 서영재. 월 1회 2시간. 위자료 5천만 원. 손해배상 2억 원. 그리고 서영재 변호사 자격 정지 6개월. 영재는 항소했다. 하지만 2024년 6월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영재는 더 이상 항고하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됐다. 지우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울었다. 7년 동안의 고통, 출산의 기쁨, 그리고 탈출과 싸움, 모든 것이 끝났다. 지우는 서준이와 서윤이를 안고 안전가옥을 나왔다. 이제 지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지우는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이제 우리 진짜 집으로 가자. 아빠가 너희들 지킬게. 2024년 6월 판결이 확정된 직후 한민수가 지훈을 불렀다. 은평구 안전가옥의 작은 거실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았다. 서준이와 서윤이는 친할머니 김순자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지훈아, 이거 받아라. 한민수는 통장을 내밀었다. 지훈이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이 1억 5천만 원이었다. 지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빠가 회사 정리하고 모아둔 노후 자금이야. 원래는 2억 원 있었는데 그동안 너희 나님 치료비랑 변호사 비용으로 5천만 원 쓰고 남은 돈이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 노후 자금인데 어떡해. 한민수는 지훈의 말을 막았다. 됐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받으면 엄마랑 둘이 살기에 충분해. 이 돈으로 내 이름으로 집 하나 사. 절대 빼앗기지 마. 서준이랑 서윤이가 잘할 집이야. 지훈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 살아서. 잘못한 게 어딨어. 내가 뭘 잘못했냐. 그쪽 사람들이 미친 거지. 한민수는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다. 지훈아, 이제 당당하게 살아. 내가 7년 동안 참고 견뎌낸 거 아빠가 다 알아. 이제 내 인생 살아. 지훈은 아버지의 돈으로 경기도 광명시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를 샀다. 역세권이었고 근처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있었다. 아파트 가격은 3억 5천만 원이었다. 한민수의 돈 1억 5천만 원에 판결로 받은 위자료 5천만 원과 손해배상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합쳤다. 전세자금 대출은 받지 않았다. 지훈 명의의 완전한 집이었다. 2024년 7월
지우는 광명으로 이사했다. 한민수와 김순자도 서울 집을 정리하고 광명으로 함께 이사했다. 지운 아파트 바로 옆 동이었다. 친정 부모가 가까이 있어야 지훈이 일을 할 수 있었다. 8월, 지훈은 제약회사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지훈의 이력서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 때문에 오히려 주목을 받았다. 몇몇 회사에서 면접 제의가 왔다. 지훈은 분당의 중견 바이오 기업을 선택했다. 연봉은 4,200만 원이었다. 이전보다 1,000만 원 올랐다. 한 연구원님, 저희 회사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재택근무도 주 2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9월 2일, 지우는 첫 출근을 했다. 5년 만이었다. 흰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 들어서는 순간 지우는 울컥했다. 지우는 다시 연구원이었다. 더 이상 장모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퇴근 후 지우는 아이들을 데리러 친정 부모 집으로 갔다. 서준이와 서윤이는 이제 돌이 지났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다.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준이가 웃으며 달려왔다. 아빠. 서윤이도 따라왔다. 아빠. 아빠. 지훈은 두 아이를 안았다. 가슴이 벅찼다. 이 아이들을 지켜냈다. 아무도 빼앗지 못했다. 준이, 윤이, 아빠 왔어. 보고 싶었어. 김순자가 저녁을 준비해놨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지훈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지훈아, 어서 먹어. 회사 첫날이라 피곤하지?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기분 좋아요. 저녁을 먹고 지훈은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분유를 먹이고 재웠다. 아이들이 잠든 후 지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광명 야경이 보였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휴대폰에 카카오톡이 왔다. 영재였다. 이번 주 토요일 애들 면접 교섭 가능해?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 답장을 보냈다. 오후 2시 광명중앙공원으로 와. 토요일 오후 2시 지우는 서준이와 서윤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으로 갔다. 영재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영재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로펌에서 6개월 자격정지를 받고 휴직 중이었다. 왔어? 응. 영재가 유모차에 다가갔다. 서준이와 서윤이를 보며 영재는 눈물을 흘렸다. 많이 컸네. 우리 아들들. 응, 많이 컸어. 영재는 서준이를 안아 올렸다. 서준이는 영재를 빤히 쳐다봤다. 낯선 사람이었다. 서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영재는 당황했다. 준아, 엄마야. 엄마. 지훈이 서준이를 다시 받아 안았다. 아직 낯가림이 심해.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영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2시간 동안 영재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공을 굴려주고 유모차를 밀어주고 간식을 먹였다. 지우는 옆에서 지켜봤다. 면접 교섭 시간이 끝나고 영재가 일어났다. 다음 달에도 올게. 그래. 영재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지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영재는 돌아섰다. 지훈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2025년 현재 지훈은 38세였다. 회사 생활은 순조로웠다. 팀장이 배려해줘서 야근도 거의 없었다. 매일 오후 6시에 퇴근해서 아이들을 보러 갔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놀이터에 가고 동물원에 가고 도서관에 갔다. 서준이와 서윤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서준이는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았다. 서윤이는 조용하고 책을 좋아했다. 지우는 매일 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다. 아빠, 호랑이 나와. 그래,
호랑이 나오는 거 읽어줄게. 지우는 옛날 이야기를 읽어줬다. 아이들은 아빠 품에 안겨 이야기를 들었다. 지우는 행복했다. 어느 날 밤 서윤이가 물었다.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 지우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대답했다. 엄마는 멀리 있어. 하지만 윤이랑 준이를 사랑해. 엄마 보고 싶어. 토요일에 볼 거야. 조금만 기다려.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다. 창밖을 바라봤다. 지우는 생각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외할머니와 이모가 자기들 중 한 명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을. 지우는 그날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다. 아이들은 안전했다. 지훈의 품에 있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다. 지훈은 매일 아침 아이들을 보며 다짐했다.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지훈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첩을 열었다. 서준이와 서윤이가 웃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7년의 고통, 1년의 전쟁,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지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내일도, 모레도 지훈은 아버지로 살아갈 것이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회사에 가고 퇴근 후 아이들과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재우는 일상.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지훈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지훈은 더 이상 누군가의 사위도 누군가의 남편도 아니었다. 지훈은 서준이와 서윤이의 아빠였다. 그것이 지훈의 정체성이었고 지훈의 행복이었다. 지훈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